최근에 이란이랑 미국이 전쟁을 할 때 이란이 통행료를 비트코인을 수용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비축 자산인과 동시에 국가에서 허용한 결제 수단이 되고 있다. 달러가 가치가 조금씩 높고 있다라는 걸 가장 잘 느끼는 거는 당연히 미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달러를 보완할 거다. 월가는 왜 비트코인을 이때 사기 시작한 걸까요? 우선 그 월가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됐으니까 ETF 자금 유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4년 출시 첫 해 같은 경우가 약 350억 달러가 유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ETF 역사상 최대급의 흥행을 했다라고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25년이 이제 가격이 좀 조정되는 시기였는데 그때도 약 220억 달러, 그래서 조정에도 이제 사들였다, 월가가 사들였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6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00억 달러, 그래서 정말 이제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천년 역사의 금 ETF가 1000억 달러를 모으는데 한 20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2년 만에 그 수준에 좀 근접해 있다라고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월가가 이제 비트코인을 보는 시각은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골드로서의 얘기고요. 5천년 검증된 금의 디지털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부동산의 비유도 많이 하죠. 그래서 마이클 셀러가 사이버 공간의 맨하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한 이제 저희 책에서는 디지털 강남 아파트다라고 또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볼 수가 있고, 공급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헤지가 있는 자산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비상관 자산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과 확실히 다른 가격 사이클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자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이제 중립자산이다 라는 겁니다. 특정 국가나 은행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4가지 정도의 이제 성격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강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생기면 일반인이 직접 비트코인을 사는 거랑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비트코인 현물 ETF랑 직접 보유 핵심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편의성, 그리고 이제 실제 소유권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ETF 자체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 노출을 주식처럼 이제 쉽게 하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펀드가 보유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접 지분을 가지는 거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유는 좀 다르죠. 이 지갑의 비트코인을 직접 가지고 완전히 이제 소유하는 거.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Not Your Keys, 또 Not Your Coin에 대한 거를 실현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F는 이제 기존 증권사 그리고 브로커리지 계좌에 한국 증권사도 이제 해외 주식 계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은데 주식처럼 이제 사고 팔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IRA 그리고 퇴직연금, 연기금에도 쉽게 편입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보유는 어떻게 하냐면 소위 얘기하는 이제 해외 거래소들을 좀 이용해서 거래소에서 사서 이제 지갑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좀 하는 거고요. 기술적인 지식들이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관리 수수료가 조금 발생을 하는데 주요 상품들은 0.25%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초기이다 보니까 고객 유치랑 일부 프로모션으로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직접 보유는 이제 매매 시에는 거래소 수수료가 조금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홀딩하면은 거의 비용이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현물 ETF는 월가 기관들이 대량으로 사는 이유처럼 접근성을 좀 극대화한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진짜 비트코인 철학, 탈중앙화, 또 자기 주권에 맞는 비트코인을 좀 보유하려면 개인 지갑에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비트코인을 기축자산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네, 다른 나라들은 이제 달러를 보유하고자 하는 것들이 되게 흐름이 많은데, 미국 내에서는 이제 달러 시스템에 대한 경계가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달러가 가치가 조금씩 높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느끼는 거는 당연히 미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시장에서도 보면 경제학에서 대체제와 보완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이제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비트코인은 달러를 보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치를 저장하는 자산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이죠. 1분 만에 오디시 가능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가치를 저장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기존에는 금이었죠. 미국에서 금이었는데, 이 금을 미국이 포트녹스라는 공간에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포트녹스에 금을 보관한 게 정확히는 이제 1937년도부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1937년 1월에 1월 23일에 첫 금이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36년에 미국의 재무부가 해안 도시에 있던 금을 내륙으로 옮기기 위해서 다 포트녹스를 이렇게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금을 보관하기 시작한 거고, 26년 현재까지 금이 89년째 같은 장소에서 보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Time to physically audit Fort Knox라는 얘기를 한 거죠. 89년 동안 보관되어 있던 금을 실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이랜드라는 회사에 좀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재고 실사를 합니다. 저희가 파는 이제 상품들이 있잖아요.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용품도 있고 한데, 이거를 맞춰보는 거죠. 전산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를 맞춰보는 과정을 하는 건데, 1년 단위로 해도 전혀 좀 맞지가 않아요. 수량도 맞지 않고 퀄리티가 좀 망가져 있는 상품도 있고, 그래서 편차가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89년째 금을 모아둔 이 포트녹스의 금이 제대로 있을까라는 거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 포트녹스에 금이 제대로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을 비트코인으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꺼낸 거다라고 그 말한 거에 대한 실제 의미를 저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최근에 이란이랑 미국이 전쟁을 할 때 이란이 통행료를 이제 비트코인을 수용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비축 자산인과 동시에 통행료로 결제를 하는 수단, 국가에서 허용한 결제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정말 좋은 흐름들이 가격적으로는 우리가 좀 놓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과 국가가 들어온다는 게 비트코인한테 어떤 의미인가요? 더 안전해진다는 건지 아니면 더 리스크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관과 국가가 들어온다라는 의미는 정말 맞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인식 자체가 많이 올라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모든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24년에 보면은 비트코인을 비싸게 사서 싸게 팝니다. 기업도 샀다가 파는 경우들이 있고요. 기관도 팔고 심지어 국가도 팔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독일 정부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면 재밌는데 24년 1월에 독일의 연방범죄수사국에서 영화 불법 이제 스트리밍 사이트 무비2K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5만 개의 비트코인을 압수를 합니다. 그래서 압수를 하고요. 24년 6월, 7월에 거쳐서 매도해요. 대부분 매도를 하고요. 평균 57,900달러 수준에서 다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24, 25년에 10만 달러가 넘게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국가 자체도 비트코인을 정말 이제 쉽게 파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작년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현재도 19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모든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비트코인을 파는 기업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정말 이제 정부랑 기관이랑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 다 그렇게 오래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편차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다고 하는데 큰 돈이 들어올 때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비트코인의 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쓴 0.1 비트코인으로 은퇴 준비합시다 라는 책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머니, 결국에 돈이다 라는 거고요. 희소성, 2100만 개밖에 없다 라는 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정말 가장 중요한 돈의 기능으로 하나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교환의 매개체가 돼야 되는 거.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앞선 질문에서 이제 골드랜드라는 드라마 예시를 들면서 교환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한 회계 단위가 됩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살 때 한 개로 사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비트코인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사츠라는 단위, 사토시라는 단위가 있어서 1억분의 1개로 쪼개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이제 돈의 속성에는 내구성, 분할성, 휴대성, 수용성, 희소성, 대체 가능성 이 6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이거를 모두 완벽하게 갖춘 게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향후에 디지털 머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가와 미국이 먼저 움직였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처음 이걸 보고 계시는 처음 공부하게 된 50대 이상 분들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너무 늦지 않았다. 전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하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50대라면 정말 은퇴를 염두에 두고 하실 텐데요. 정말 늦지 않았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0.1 비트코인으로 은퇴 준비합시다라는 책이잖아요. 15년 동안 비트코인을 잘 모아서 65세가 됐을 때 내가 50살이면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비트코인이 몇 개일까라는 관점으로 쓴 겁니다. 15년 동안 비트코인을 모은다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축하는 습관과 깔고 앉는 힘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때 오히려 비트코인을 더 잘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시면 너무나 좋고요. 이 책 자체가 40, 50대 분들을 위한 은퇴 설계책이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보관한다고 하면은 개인 키만 스스로 잘 통제하면 비트코인은 누구도 이제 강제로 빼앗기 어려운 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앙 서버나 은행 계좌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압수하려면 이 개인 키를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 키가 노출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압수하기 어려운 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좋고요. 또한 반대로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한국은 그래도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이제 재산을 몰수하려면 입법, 국회 입법에서 사법부 심사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아까 우리가 독일의 사례를 봤을 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 불법을 저지르는 거니까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가 있죠. 근데 정말 개인이 스스로 이제 잘 모은 비트코인을 국가가 압수한다라는 생각 자체는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로드 컴퍼니 강승구 부대표입니다. 비트코인을 제대로 알리고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스마트하게 적립식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업을 하고 있고요. 한국경제TV와 비트코인 스쿨이라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딜사이트 경제TV에서 매주 월요일에 또 인사를 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비트세이빙이라는 AI 기반의 스마트 디지털 자산 적립식 투자 서비스를 22년부터 이제 런칭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분들이 13,000명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몇 개 정도 모으면 적당하냐라는 질문들을 또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최근에 이제 펴낸 0.1 비트코인으로 이제 은퇴 준비합시다 라는 책을 공동으로 책을 써서 이제 나왔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 노후 생활비가 월 300만 원 가까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얼마나 부족한 걸까요? 네,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연구원 기준으로 봤을 때 부부 적정 노후 생활비가 약 297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지역별로 당연히 편차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 거주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약 330만 원, 그러니까 좀 3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부부가 합산으로 수령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낙관적으로 가정했을 때 월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월 부족분이 90만 원에서 한 13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진짜 무서운 거는 따로 있죠. 인플레이션이고요. 지금의 290만 원이라는 게 현재 가치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15년 뒤로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15년 뒤에는 같은 생활의 수준을 유지하는데 월 522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부족분은 월 300만 원 이상으로 폭증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당연히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금은 원금이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도 첫 번째 질문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무서운 거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297만 원이라고 얘기했던 게 현재 가치일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5년 뒤에는 같은 생활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월 522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0.21 비트코인으로 은퇴 준비합시다 라는 책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이 던지는 이제 4가지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민연금의 구조적 한계고요. 저희 13페이지에도 나오는데 대다수가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래서 인구 절벽, 그리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성실함의 배신이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책에서 열심히 저축을 해도 통화량 팽창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 속도를 노동소득 그리고 기존 연금이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저축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하거나 나가서 이제 투기까지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성실함의 배신이라는 표현을 좀 넣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노인 빈곤의 그림자다라고 넣었습니다. 이 노인 빈곤율이 OECD 순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이 1위예요. 노인 빈곤율이 정확히 데이터적으로 39.7%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 고용률이 37.3%입니다. 이것도 OECD로 봤을 때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생존 게임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팍팍한 시대를 저희가 좀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이 가치 저장 수단의 부재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금 저축이나 저수익 연금 상품으로는 구매력 보존을 상실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공백을 메울 자산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요. 그게 비트코인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집 한 채라는 거는 이제 자산이지 월급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은퇴 후에 매월 이제 통장에 찍혀야 하는 거는 지평수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 책을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아끼고 저축하면 그리고 집 한 채만 마련하면 은퇴할 수 있다 라는 이 공식이 힘을 잃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가계자산 비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어요. 그만큼 저희가 한계에 좀 노출되어 있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금융 자산 비중이 한국은 이제 약 75에서 80%, 부동산 같은 거죠. 미국은 약 30%, 그리고 금융자산 비중이 한국이 약 20에서 25%고 미국은 금융자산 비중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 반대 현상으로 저희도 미국처럼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에 나와 있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부동산은 희소하지만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매매 수개월이 걸리고 거래 비용이 크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산 자체는 뭐 몇십억이 되는데 몇백만 원 쓸 돈이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유 자체도 비용을 이제 낳는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재산세, 종부세, 관리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부동산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도 지금은 좀 리스크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라는 거는 질문을 얼마나 모을 것인가에서 어떤 자산에 담아서 구매력을 지킨 것인가로 좀 바뀌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대답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으로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은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비트코인과 금 여전히 비교되는 자산이라고 보시나요? 네, 금과 비트코인이 많이 비교되고 있는데 왜 자꾸 비교될까라고 얘기를 드리면 결론부터 그냥 말씀을 드리면 둘 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후 현금 흐름 관점에서 보면은 둘이 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는 걸로 좀 알 수가 있고요. 우선 이 두 가지의 자산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Store of Value 시장 자체에 묶여요. 그래서 이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이 갖춰야 되는 요건들이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희소성이고요. 두 번째가 유동성, 세 번째가 이동성이고 네 번째가 이제 규제 독립성이다 라는 겁니다. 금이랑 비트코인을 좀 비교해서 표로 제가 이제 만들어 놨는데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각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코드로 2100만 개가 한정된 자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화의 금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서 금이랑 비트코인이 훨씬 더 희소하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가 오래됐죠. 5000년 역사로 검증된 자산이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좀 신생 자산입니다. 16년 정도 된 자산이고요. 이 4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산이 사실상 금이랑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금은 탄력적 희소성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은 절대적 희소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이 뭐냐면 금 가격이 오르면 금의 공급도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책에 좀 인용한 수치가 있는데요. 2008년도에 연간 금 채굴량이 약 2,500톤이었어요. 그리고 25년 같은 경우는 금이 정말 각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금 채굴량이 3,661톤으로 2008년보다 46%가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이제 탄력적 희소성이라고 금은 얘기를 하고요. 비트코인은 반대로 절대적 희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비트코인 수량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2,100만 개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적 희소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최근에 조금 봤는데 골드랜드라고 최근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는 드라마거든요. 이게 좀 재밌는데 1톤짜리 금괴를 현금으로 바꾸는 법 해가지고 이제 리스에 올라온 걸로 봤는데 1톤이든 100톤이든 돈으로 못 바꾸면 쓰레기일 뿐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이 드라마의 그 과정이 나와요. 주인공이 이제 10kg 금괴를 발견하고 현금화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kg 금괴는 국제시장에서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고가 상품이라서 국내 금은방에서는 거의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내가 10kg 금괴를 들고 가면은 즉시 이제 경찰이랑 국세청이랑 추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공증명서, 출처증명이 없으면 이제 아예 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일당들이 현금화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새벽에 이 서울 변두리에 작은 금은방 세공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세공사가 이런 대형 금괴는 처음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주인공이 할머니 유산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공사가 눈치를 채고 작업비를 평소에 3-4배로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주인공 일행이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일대에 30에서 40곳 정도의 금은방을 돌아다녀요. 그리고 한 곳당 100g에서 300g만 팔아치웁니다. 한 번에 1kg를 팔면은 의심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매 구체적인 어려움도 이 드라마에 나오는데요. 가격을 일단 후려칩니다. 금은방 주인들이 출처를 의심하면서 국제 금시세의 60% 정도 수준으로만 사요. 그리고 이심과 거절을 하죠. 야, 요즘 이런 금이 많이 들어오네. 신분증 좀 볼까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끊어줄까? 라고 오히려 이런 질문을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경찰에 신고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금을 생각보다 팔기가 너무 어렵구나 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죠. 정말 이제 좋은 돈은 해적이 원하는 돈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그렇습니다. 해적이 원하는 돈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요. 특정 기관의 서버에 의존되지 않고 누구의 정치적 판단으로도 동결되거나 압류할 수 없는 자산임과 동시에 현금화하기에 너무나 좋은 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금보다 비트코인이 월등한 이유를 저희가 이 드라마 보면은 확실히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금이나 예금 말고 금 하고 있다가 물가가 계속 오르면 금 사야 된다고 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냥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물가 자체를 한번 저희가 좀 점검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책에 인용한 통계인데 저도 이제 이 책을 쓰면서 통계를 찾아보다가 좀 재밌었습니다. 1970년도에 짜장면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잘 엄두가 안 나는데 100원이라고 합니다. 짜장면 대중화의 시작 을 알리는 그 시대였고요. 짜장면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이 통계자료 보면은 24년도에 7,0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26년인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제가 이제 마포 쪽에 사무실이 있는데 보통 10,000원이거든요. 제 회사 주변에 보면은 그러니까 1970년도에 100원이었는데 26년도 현재는 10,000원인 거죠. 그래서 한 100배 정도가 짜장면 값이 올랐다라는 거를 이 통계를 보면 실감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오른쪽에 보면 한미 광의 통화량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가 또 가져왔는데 이 M2 통화량이 폭증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2020년도 초에 미국의 M2를 보면요. 당시에 15.4조 달러거든요. 그리고 22년 중반이 되면 21.7조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2.5년 만에 한 40%가 더 풀린 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의 통화량은 미국의 약 8배 속도로 증가했던 것도 이 통계 자료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같은 1억 원을 들고 있다고 해도 구매력이 계속적으로 조용히 깎이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은퇴 설계의 관점으로 볼 때 이 화폐를 계속 들고 있으면 정말 이제 은퇴를 준비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이랑 예금 대신 왜
비트코인을 봐야 되는지가 이 문제, 인플레이션의 문제 때문이다 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탄생한 게 비트코인이다. 이게 정말 이제 세이빙 테크라고 저희가 좀 얘기를 했는데요. 책에서 보시면 장기적으로 구매력을 보존하고 상승시키는 저축 수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잠식되지 않는 저축 통장이자 중앙은행이 임의로 공격을 늘릴 수 없는 자산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우리가 저축을 하면 부자가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저축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저축하는 게 대안이다 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좀 드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50대가 노후 대비로 매달 남는 돈을 모은다면 예금 말고도 어떤 선택지를 봐야 할까요? 네. 저는 이제 40대 초인데요. 50대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금 말고 봐야 되는 두 축은 결론은 일단 녹지 않는 희소성이 있는 자산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자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주식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금 자체가 안전이 아닌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모두가 투자에 대해서 좀 열광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는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을 경영학을 전공했고 대학원도 이제 MBA를 했는데 사실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배우지 못했던 것 같고 또한 이제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잘 못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게나마 이런 것들을 다시 좀 배워야 되는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첫 번째 축 금이나 이제 비트코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희소성이 있는 자산이 중요하다. 인플레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축이 이제 주식 공부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본주의의 엔진을 좀 내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렌 버핏이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을 매달 월급을 안 푼 안 주고 고용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투자하는 회사는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곳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또 스페이스X IPO가 또 예정되어 있는데 정말 이제 이 세계를 바꾸는 기업도 있고 기업가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 내가 채용을 하거나 채용이 되었거나 또는 내가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자본시장에서 가능한 정말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업들을 공부하고 투자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대라고 했을 때 또 40대라고 했을 때 지금도 역시 늦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또 기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질문들을 제가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지금 좀 많이 늦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노후 설계에 있어서 반면에 또 불안함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을 사는 것 자체는 절대 늦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생각보다 우리가 노후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비트코인 저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비트 세이빙이라는 서비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AI 기반으로 좀 이제 똑똑하게 비트코인을 잘 모아주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시작한 게 6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 됐고 13,000명 정도 고객분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95% 정도 분들이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인데 이번 책은 그래요. 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많은 분들께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 좋냐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 은퇴 설계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15년 뒤에 0.1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면 우리의 은퇴가 생각보다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주변을 좀 신경 쓰지 마라. 소음을 꺼두고 내가 목표한 비트코인을 잘 모으면서 잘 저축하면서 현생을 살면 된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주는 자유함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you